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 세 번째 온라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역사 시간은요, 동학농민운동부터 갑오 개혁까지 할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은 집중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한 개입니다. 대신에 영상이 굉장히 길어요. 이 영상이 길다는 점 꼭 확인해 주고요. 쉬는 시간은 알아서 가지도록 합니다.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다. 영상 잠깐 멈추고 다녀오면 돼요. 대신에 영상을 들으면서 필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필기 수행평가에도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지필평가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역사는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12시 이전에는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클래스팅 서버가 안 좋죠. 제가 2시까지는 늘려주겠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그날 6시까지로 밖에 안 늘려줄 거예요. 이 점 유의해서 역사는 그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역사를 그날 못하겠다. 학교를 나오세요. 학교를 나와서 제 수업을 그냥 직접 들으면 됩니다. 직접 듣고 문제 풀고 노트도 쓰고 갑니다. 저작권법은 좀 지켜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무단 저장 및 배포 같은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동학농민운동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을 분명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느냐? 우리 저번 시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갑신정변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서로 충돌하여 일어난 갑신정변. 이 갑신정변의 결과 청과 일본은 무슨 조약을 맺었다 그랬죠? 텐진조약입니다. 이 텐진조약은 조선에서 청의 군대, 일본의 군대, 양국 군대가 철수하되 다음번에 출병한 일이 생길 경우 양국 군대가 동시에 조선으로 출병한다라는 조약의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다시 한번 청으로 구원 요청을 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청과 일본이 군대를 파견했고 청일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는 사건이 동학농민운동이었던 거예요. 이 동학농민운동, 동학이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동학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19세기에 동학이 창시되었는데요. 교조는 최재우였으며 사상은 인내천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요. 왕도 평등하고 평민도 왕과 똑같아요. 아니 왕족인데 좀 나는 다른 혈통을 지니고 자랐는데 평민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쟤를 지배해야 돼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쟤랑 나랑 똑같은 인간이면은 시키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게 되겠죠. 서로 아예 계급이 다르지 않으면은 지시를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왕조는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인간이 모두 평등하면 안 됐고 왕족은 차별화된 존재임을 과시해야 됐어요. 때문에 동학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학의 탄압이 계속 이루어지던 가운데 청과 일본의 경제 침탈은 계속해서 일어났죠. 우리 일본의 경제 침탈 잘 기억날 겁니다. 일본의 경제 침탈 무엇이었느냐? 우리 일본은요.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에 경제 침탈을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청의 경제 침탈 무엇이냐? 이모군란 이후 맺은 조약의 명칭 있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의해서 청 또한 경제 침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과 청이 경제 침탈을 가속하는 와중에 다른 열강들도 경제 침탈을 하기 위해 조선과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가 있는데요. 1886년 조선과 프랑스는 조불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걸 맺게 돼요. 조선과 불란서, 당시 프랑스를 조선은 불란서라고 불렀는데 조선과 프랑스는 서로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조선은 프랑스의 종교인
천주교를 인정하는데요. 천주교의 인정이 약간의 반발을 가져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는 동학이 있어요. 동학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 평등의 논리 때문에 탄압을 받아요. 천주교도요. 모든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라고 해놨어요. 만민의 평등을 근교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 모두 평등하다. 그것이 천주교의 논리였죠. 근데 이 천주교의 논리를 정부가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동학은 인정했느냐? 아니요, 동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쟤는 되고 왜 나는 안 돼? 당연히 동학 애들은 열이 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집회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집회는요, 1882년과 1883년 둘이 있습니다. 82년과 83년의 동학 집회는요, 총 두 가지의 성격으로 나뉘는데요. 성격을 살펴보면 종교적인 집회와 정치적인 집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종교적인 집회, 삼례 집회와 서울 복합상소가 있어요. 이 삼례 집회와 서울 복합상소는 우리 동학을 좀 인정해달라, 우리 종교를 인정해달라라는 약간 종교적 성격이 강했어요. 우리도 같은 논리지 않느냐, 천주교처럼 인정해주면 안 되냐. 그리고 최재우는 반역자가 아니다. 반역자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선량한 교주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를 반역자로 취급하지 말아달라라고 서울 복합상소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변화돼요. 그게 보훈집회와 금구치회의 내용입니다. 보훈집회와 금구치회는요,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당시 인간이 모두 평등하다라는 논리는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반과 평민, 천민이 있어요. 양반과 평민, 천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라고 하면요, 양반이 좋아할까요? 평민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평민이 좋아하겠죠. 양반들은 오히려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동학을 믿는 사람 계층은요, 양반보다는 아무리 잘 찾아봐도 농민, 보통 평민 세력이 굉장히 많이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평민들은 어떤 세력인가? 청일본의 경제 침탈, 이것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피해를 보던 사람들은 당연히 평민들은 굉장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어요. 명성황후 등의 정부는 우리를 괴롭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탐관오리를 다 처벌해야 된다. 즉 동학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를 뒤집어 보자라고 하게 된 거죠. 정치 세력으로 변화한 동학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보훈집회와 금구치회에서 나타나는 사실, 이 정도도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이 사실 중요해요. 종교적 집회가 먼저고요. 정치적 집회가 나중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의 정부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은 시작됩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요, 1894년 1월 만석보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이 만석보 사건이란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은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항상 필요해요. 열심히, 그래서 저수지가 있으면은 우리 모두 다 좋을 거다. 저수지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란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 다 같이 농사 잘하게 저수지를 파자 그래요. 그러면 다 같이 쓰는 줄 알고 마을 사람들은 열심히 저수지를 팠어요. 근데 이게 웬걸? 저수지가 완성되고 나니까 조병갑이란 사람이 저거는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돈 내. 사용하고 싶으면 돈을 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힘들게 삽질을 해서 돌을 쌓아서 만든 저수지를 나한테 돈을 내래요.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삽질할 때 얘가 돈을 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분명 쌓을 때만 해도 우리 다 같이 쓰자. 좋은 의도야. 라고 말해놓고서 정작 쓸 때가 되니까 돈 내래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조병갑이 건 줄 알았으면은, 그냥 조병갑 개인 소유권 줄 알았으면은 안 했죠. 근데
마을 공동 소유인 줄 알고 봤더니 조병갑 거인 거예요. 사람들은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부 농민들은요, 조병갑 몰아내라, 이런 조병갑 빨리 없애버리자라고 하면서 고부 농민봉기를 발생시킵니다. 이 고부 농민봉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민봉기를 발생시켜요. 당연히 정부는요, 놀랐어요. 일단 조병갑이를 물러뜨리자. 그러면은 사람들도 고분고분해지겠지 하면서 조병갑을 파면시켰고요. 조병갑이 파면되니까 뭔가 처벌받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고부 농민들이 잠깐 잠잠해졌어요. 이렇게 잠잠해져서 끝난 줄 알았더니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정부는 안핵사라고 해서요, 이 농민봉기가 왜 일어난 건지 제대로 조사를 벌여야 되겠다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조사관이라고 파견한 게 안핵사이고요. 이 조사관의 직책을 안핵사라 그래요. 그리고 그때 파견됐던 사람 이름이 이용태 씨였어요. 이용태 씨는요, 안핵사로 파견돼서 고부 농민봉기는 왜 일어났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진행한 게 아니라 고부 농민봉기, 농민이 무조건 잘못했어, 일으킨 놈 다 나와 한 다음에 농민들을 전부 색출하자 라고 해놓고 농민들을 죽였어요. 주도자였던 농민들이 이렇게 탄압을 당하게 되자 사람들은 우리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탄압을 당해야 되는가?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권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1893년 4월 백산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산봉기의 결과, 황토현 전투 그리고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 승리의 결과는 이제 전주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정부에게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황토현, 황룡촌 이 두 전투 모두 다요, 정부군에게 농민군이 승리한 전투예요. 대승을 거뒀고요. 정부의 성까지도 점령하게 된 겁니다. 지금의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농민군 손에 떨어진 거예요. 정규군대가 무너졌어요. 당연히 명성황후는요, 이거는 위기다. 쟤네들이 또 경복궁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나를 죽이려 그럴 텐데. 난 죽을 수 없어. 지금 죽으면 안 돼. 민씨 정권을 유지해야 돼. 라고 생각했고, 명성황후는 그대로 청나라한테 도와줘 청나라 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 도와줘 청나라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도와줘 청나라를 하는 순간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군까지 파견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우리의 농민군들은 우리 관군이랑 계속 싸우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는 옳지 않은 것 같다.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좀 개혁을 해준다면은 우리도 물러날 용의가 있지 하며 지방에 집강소라는 것을 설치하는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방 집강소는요, 농민자치기구예요. 농민들이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리고 전주화약의 체결 결과 주요 내용으로서는요, 탐관오리는 죄목을 조사해서 하나하나 엄징할 것, 그러니까 저기 부패 관리들을 다 처벌하라는 거고요. 이젠 노비가 없습니다. 얘네 동학이잖아요. 노비는 전부 다 평민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즉 노비문서 없애고요. 당연히 천인의 대연도 개정하고 백정도 이제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게 할 것. 그리고 청춘과부, 옛날에는요, 남편이 죽으면은 부인은 다시 결혼을 못했어요. 다시 결혼을 할 수는 있는데 손가락질을 받았죠. 그런 것들을 전부 없애게 했습니다. 특이한 건요, 이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다른 근대적 개혁과는 다르게 얘네는 토지에 대한 개혁을 명시해 놨습니다. 즉 농민이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저런 명시된 역할이에요. 자, 전주화약 그리고 집강소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잘 기억해 둬야 되고요. 전주화약의 주요 내용 기억해 놔야 됩니다. 전주화약, 농민과 정부 사이에 맺어진 거예요. 근데 정부와 농민 사이에 맺어진 전주화약 이전에 명성황후가 청나라에 구원 요청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일본 군대가 파견됐다 그랬어요.
이 청과 일본 군대는요, 파견되자마자 두 가지의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 세 번째입니다. 자,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은요, 청나라한테 우리가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일본군도 텐진 조약 때문에 왔어요. 와서는 경복궁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대로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본인들이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조선을 먹기 쉽게 본인들이 밑작업을 해놓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동학농민군들이 열받았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나라를 뒤집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던 거다.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거다. 그러니까 외세는 지금 불러들이는 게 아니다라고 했고요. 지금 경복궁이 점령된 것은 국가의 위기니까 우리들이 나서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해요. 동학농민군이 다시 한번 봉기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이제 척외양창의라고 해서요, 원래는요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적 성격이 더 강했는데 두 번째 재봉기는 반외세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반봉건, 반외세,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반봉건이라는 것은 예전에 왕조체제 또는 양반 지배체제에 대해서 반항한다는 반봉건의 내용이고요. 반외세라는 말은요, 청일본에 대한 배격을 주장하는 겁니다. 1894년 9월은요, 반외세의 성격을 크게 띠고 있어요. 그러나 1894년 10월 우금치라는 곳에서 동학농민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정말 가장 큰 패배였고요.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청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군까지 합해서 동학농민군을 처벌함에 따라서 패퇴하고 계속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 동학농민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창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자, 동학농민군이요, 패배함에 따라서 결국 1894년 12월 전봉주는 체포되었고요. 그는 재판정에서까지도 끝까지 당당했다 그래요. 이 영상을 보고서요, 제가 이 영상 이후에, 강의 영상 이후에 세야세야, 파랑세야라는 부분에 영상을 하나 더 올려줄 테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녹두쿠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희 그 녹두쿠치 내용이 이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학농민들은요, 이렇게 전봉준이 체포된 이후에 전부 항일 의병이 되어서 일본과 싸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오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했고요. 그 전에도 정부는 이제 자체 개혁을 시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든 게 교정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체 개혁을 해야 되느냐? 전주화약을 맺었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우리도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정부 스스로가 개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여기서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고요. 1894년 6월에는요. 일본이 내정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 내정개혁의 강요로 1차 갑오개혁이 일어나요. 1차 갑오개혁 주도자는요. 김홍집이에요. 이때 김홍집은 친일파로 갈아탔습니다. 이미 이 친일파 김홍집은 교정청을 바로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라는 걸 설치해요. 일본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개화정책기구고요. 그래도 일본이 지금 청나라와 전쟁을 펼치는 와중이라서 신경 쓸 틈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과거제 폐지. 두 번째, 신분제 철폐. 세 번째, 6조가 다시 8아문으로 해서 행정이 좀 더 세분화돼요. 네 번째, 재정의 일원화. 재정을 이제는 한 곳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재정이 여러 곳에서 나눠지다 보니까 뒤에서 빼돌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빼돌리는 돈을 없애기 위해서 재정을 한 곳에서 관리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동학농민운동이 얘기했던 과부의 재가도 허용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1차 가부개혁이 일어나고 나서요. 1894년 12월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해집니다. 청나라가 일본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이겼다. 조선은 내 맘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김홍집, 박영효 친일파 한 명으로 부족하니까 친일파 한 명 더 넣어서 친일파 둘, 친일파 듀엣으로 연립내각을 구성시키고요. 이제 군국지무처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직접 할 거예요. 그래서 고종한테 나가서 홍범 14조라는 걸 읽게 합니다. 고종 나가서 홍범 14조 한번 읽어 라고 하게 되고 이것으로 왕권을 제한하는 거죠. 홍범 14조의 발표에는요. 지방 간의 사법 군사권을 폐지시켜버리고요.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군사력을 약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 교육기관을 들여와서 새로운 교육을 시행하도록 만들었죠. 자, 2차 가부개혁 이후에요. 끝난 게 아니었어요. 가부개혁은요. 계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일본이 승리하게 됨에 따라서요. 일본과 청은 조약을 맺어요. 자, 패배한 사람은요. 청입니다. 일본은 이겼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로부터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가 이겼잖아. 넌 전쟁 배상금을 내 하면서 전쟁 배상금을 내놓으라 그러고요. 두 번째, 땅을 뺏으려 그럽니다. 시모노세키 기조야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한다. 청은 조선에게 완전 철수한다. 세 번째, 일본에게 랴오뚱 반도를 뱉어낸다. 랴오뚱 반도를 할양한다. 랴오뚱 반도 어딨냐? 살펴봅시다. 랴오뚱 반도 여기에요. 이 랴오뚱 반도를 우리가 준다라는 거예요. 통이 크죠? 청나라의 땅을 일본한테 그냥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전쟁의 대가로서요.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청나라는요. 조선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훨씬 큰 나라다 보니까 많은 나라가 청나라를 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어요. 청나라 식민지로 만들어보자 하면서 청나라를 가지기 위해 모든 열강들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선수를 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피자 나눠 먹기로 했어요. 피자를 나눠 먹는데 친구 한 명이 와서요. 손에다가 침을 싹 바르더니 그 침을 피자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한번 문지르는 거예요. 피자 한 판 전부 다. 아니,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한 놈이 그렇게 침을 다 뱉어놨어요. 여러분 먹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누구 오면 같이 먹자라고 했는데 그 놈이 먼저 한 조각을 뺏어 먹은 거예요. 그 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단해야 됩니다. 들고 있던 피자도 다시 내려놓게 해야 되겠죠. 청나라가 노리던 다른 서양 국가, 청나라를 노리던 다른 서양 국가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고요. 그 결과 1895년 삼국 간섭이라는 게 일어나서 랴오뚱 반도를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줍니다. 일본이. 이 삼국은요. 웬만한 나라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개의 국가가 러프독이에요. 외워야 됩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개의 국가가 일본 니놈들 먼저 선수 치지 마. 빨리 청나라한테 돌려줘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일본은 3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겠죠. 3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청나라한테 바로 돌려줍니다. 꼬랑지가 내려갔어요. 이것을 본 우리나라의 명성황후는요. 일본도 꼼짝 못하는 애들이 있구나. 보니까 러시아. 이 러시아 애들이 굉장히 세구나. 러시아 애들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 애들을 한번 등용시켜보자. 러시아 애들이라면 일본 애들을 눌러줄 거야. 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이 강력한 의지로 명성황후는 이제 청나라가 아니라 러시아에 빌붙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 내에는 친러파라는 애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친러파 세력이 강화되니까 일본은 방해가 됐고요. 명성황후를 죽여버립니다. 명성황후 때문에 우리 일본의 입지가 지금 일본의 입지가 점점 줄어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황후입니다. 그래도 왕의 왕비예요. 근데
그냥 도적단 같은 일본의 야쿠자가 와서 황후를 죽였어요. 야쿠자들이. 시신은 난도질을 했고요. 강간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불태웠답니다. 고종은 자기 부인이 죽을 동안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했다 그래요. 정말 이 야만스러운 행동을 해놓고 일본 측은 굉장히 뻔뻔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도 죄책감이 들었는지 아니면은 명성황후가 없어져서 좀 더 개혁을 하는데 수월해져 있는지 후자가 더 맞을 겁니다. 이제 명성황후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보자 라고 하며 3차 가부개혁, 을미개혁을 진행합니다. 을미개혁에서는요, 다른 나라가 건드리지 못하게 조선이 자주국이다 라고 하면서 건양 연호를 사용하게 하고요. 고종한테 이제 머리를 깎으라 그럽니다. 조선인의 이 아이덴티티, 조선인의 포인트였던 상투머리를 전부 자르게 하는 단발령을 시행해요. 당연히 양반들은 싫어했죠. 수지 발모라 그랬어요. 부모들한테 물려받은 우리의 신체 일부를 어떻게 훼손할 수 있느냐라고 모든 사람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렇지만 머리를 잘랐습니다. 일본의 강요에 못 이겨서 고종부터 머리를 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달력이 바뀝니다. 여러분 음력, 양력 사용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음력을 사용했는데요. 이때부터 우리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태양력, 그레고리우스 13세, 그레고리 13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표준 달력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달력, 그것이 태양력입니다. 네 번째, 종두법을 시행해요. 이건 예방접종이거든요. 예전부터 주시경 선생이 주시경이 아니고요. 잘못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소의 피로서 천연두를 조금 방지하고자 라고 하여 종두법을 시행하게 돼요. 이는 예방접종의 하나로서 사람들을 좀 더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소학교는요, 여러분들의 이제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건데요. 기초 능력 향상은요, 글을 쓰고 읽을 줄 알아야지 부려먹기 좋았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만든 겁니다. 맨 마지막 근대적 우편사무소치는 그냥 여러 가지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죠. 주시경 선생님은 나중에 국문연수할 때 배울 테니까요. 헷갈리지 마요. 자,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 두 가지에 대해서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을미의병이죠. 많은 의병들이 등장했고요. 이 을미의병은 양반 중심의 의병이었어요. 양반들이 단발령에 되게 싫어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고종은 무엇을 했느냐?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고종이란 사람은요, 무서웠어요. 자기 왕비가 죽었잖아요. 아니, 왕비가 죽었어. 어떡해? 아,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여차하면은 일본 칼 맞으면은 나도 한 방에 가는 건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요. 일본도 건드릴 수 없는 애들 누가 있을까? 바로 친러파. 러시아는 일본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 건지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예 거처를 옮겨버립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거죠. 그 고종의 도망이 바로 아간파천입니다. 다음 독립협회에 대해서는요. 아간파천 이후에 그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보게요. 이것에 대해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의의를 살펴보면요. 신분제를 비롯한 낡은 제도와 간섭이 폐지됩니다. 과부의 제가 허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벌제도도 좀 폐지됩니다.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의 진행을 가져왔지만요. 한계점으로는 전체적으로 일본이 주도했어요. 일본에 의지한 개혁이었고요. 국민적 지지도 없었고 2차 가부개혁에서는 군사권까지 약화됩니다. 또한 농민을 위한 토지개혁이 아예 제외되었어요. 동학농민운동이랑은 다르죠. 동학농민운동에서 전주화약을 체결한 이후에 나왔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요.
클래스팅으로 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남은 뒷부분에요. 영상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대로 끊지 말고 계속 듣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 독립협회의 활동과 대한제국의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과서는 27페이지입니다. 교과서 펴서 계속 들어주기 바랍니다. 저희 앞서서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아관 파천이라는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관 파천, 이것이 무엇이냐? 을미사변과 을미의병의 혼란 속에서 고종이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입니다. 고종 이 사람은요, 자신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것이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로 작용하느냐? 첫 번째, 황제가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몸조차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면서 조선이라는 국가의 위신이 추락하게 됩니다. 즉 국가가 약소국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된 거죠. 두 번째는요, 고종이 부재함에 따라서 열강의 이권이 가속화됐다는 겁니다. 열강이 이권을 더욱더 뺏어가는 게 가속화된 것이며 뿐만 아니라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면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도 굉장히 강화되게 됩니다. 이러던 와중에 갑신정변의 실패자였던 서재필이 귀국합니다.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은 친미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미국에서 귀국하였으며 우리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국민 모두가 근대 국가를 지향하는 의식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으며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 순간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근대 국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한테 근대 국가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서재필은 독립신문이라는 것을 창간하는데요. 이 독립신문은 한글과 영어 두 개의 버전으로 사람들한테 배포되면서 특히 한글로 배포된 것은 이전에 한자를 잘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글을 읽어서 자주독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근대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최초의 민간신문이었던 이 독립신문의 역할은 백성들을 계몽시켜서 조금은 민중과 함께 나아가자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민중이 결합된 개화운동의 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갑신정변을 살펴보면은 지배층 위주의 중심개혁으로 인해서 실패했어요. 왜냐? 민중들은 개화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가? 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민중들이 근대국가라는 어떤 것인지 개념 자체가 잡혀있지 않았어요. 서재필은 이 문제점에 착안해서 근대국가란 어떤 것인지 민중에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립신문이 된 거죠. 그리고 독립협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독립신문의 역할도 한 몫을 하게 되는데 이 독립협회라는 것은 앞으로 군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직적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여겨 정부 고관과 개화 지식인들을 모아서 만든 조직이었어요. 정부의 높은 사람들 또는 개화의 지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는 여기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민중 중에도 개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독립협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러한 독립협회 자세하게 살펴보면 독립협회의 활동부터 알아보면 됩니다. 독립협회의 활동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설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독립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제 청의 속국이 아닌 자주 독립국가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만민공동회라는 걸 개최해서요. 사람들 전 계층을 모읍니다.
백정도 상관없고요. 평민도 상관없고 양반도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고 앞으로의 국가는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토론하는 일종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요. 저 만민공동회는 자주자주 열리게 되면서 한양 근처의 저작거리에서도 열리게 되고, 또는 이것이 궁궐 앞에서도 열리게 되어 고종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독립협회는요,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권수호 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권수호 운동, 어디에게 이권을 방어하기 시작하느냐?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요, 아간파천 이후에 이권을 많이 침탈해 갔는데요. 그의 하나로서 저령도 조차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저령도에 있는 저령도라는 조선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대여해달라라고 러시아가 요구하자 이것을 국민적 시위로서 막아냅니다. 또한 러시아의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철수하게 만들기도 하죠. 자, 독립회파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정부에는요, 관심이 증대되고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요. 이 관민공동회가 만민공동회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라고 살펴보면요, 만민공동회는 진짜 민간 조직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모여져 있었고 그게 정부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요, 관리를 직접 파견해서 현실성 있게 이제 뭔가 정책을 마련해 보자 라고 하여 시행된 게 관민공동회인 거예요. 즉 우리 반에서 뭐 온라인 등교가 어떻다라고 얘기해서요,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비공식이에요. 어디 가서 정부에 반영되진 않고요. 그냥 집회 같은 정도의 성격을 가진 게 만민공동회였다면은 교육부 장관이 직접 우리 반에 와서 앞으로의 온라인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같이 얘기해주는 그런 게 관민공동회인 거예요. 우리의 의견이 교육부에 넘어가서 이제 뭔가 반영이 되는,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게 이제 조선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독립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이 중에서 괜찮은 게 있으면 정부에서 한번 시행해 보자 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 관민공동회의 개최 결과 괜찮은 부분이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한 게 바로 헌의육조라는 걸 결의하게 됩니다. 헌의육조 교과서 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 뒤에 제가 헌의육조의 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관민공동회를 개최했을 때 고종이 합의한 것은 입헌군주제였어요. 입헌군주제라는 것은 즉 왕이 있고 정치를 하는 의회가 있어서 왕의 존재를 인정하되 정치는 의회가 어느 정도 맡아서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권력이 이제 왕에게서 의회로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왕의 지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대외적 명예직을 가질 수 있었어요. 고종은 거기까진 양보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요. 바로 보수단체가 반발을 하는데요. 이 보수단체의 반발 내용에 대해서는요, 제가 헌의육조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보수단체가 반발을 하면서요, 이제 보수단체들은 헌의육조가 그대로 시행되면 안 되는 거고요. 독립협회가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 이제 여러 가지 책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사실은 입헌군주정이 아니라 고종을 아예 끌어내리려는 공화정을 수립하려 한다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였고요. 자신들의 주장을 인용해서 고종에게 얘네들 말 들어주면 안 된다. 얘네들 말을 들어주게 되면은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된다라고 고종에게 간언을 합니다. 이에 고종은 갑자기 화들짝 놀랐죠. 어떻게? 내가 왕에서 내려간대. 난 왕에 있고 싶은데? 얘네들 왕에 있어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지? 고종은 패닉에 빠졌어요. 그렇게 패닉에 빠진 고종이 했던 건요. 독립협회를 놔두면 내가 진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 아닌가? 나는 왕의 자리에 있고 싶은데 라고 생각해서 고종은 독립협회를 해산하라. 그리고 독립협회의 주요 간부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독립협회의 주요 간부를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독립협회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번에 민중적 운동입니다. 내 뒤에는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있어요. 그 국민들의 대표자들을 이렇게 끌어가는데 가만히 있지 않죠. 이들도 반항을 하게 되고요. 결국 고종은 군대를 동원한다는 방법을 통해 군대와 황국협회, 전국에 보부상단이 있어요.
보수단체였던 이 보부상단의 조직인 황구협회를 이용해서 독립협회를 완전히 해산시켜 버립니다. 결국 1898년 12월 독립협회는 해산하게 됩니다. 1898년 12월 독립협회는 해산되게 됩니다. 이 독립협회의 활동 중에서 아까 헌의육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헌의육조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1조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리와 백성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쳐 전제한건을 굳건히 함, 정제한건을 굳건히 함. 이 부분은 빼도 됩니다. 그냥 외국인에 의지 말고 이제 관리와 백성들, 즉 관민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 국가임을 나타내보자. 자주 독립 근대 국가로 발전해보자 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2조 석탄, 철도, 광산, 산림, 차병 등등등등, 즉 이런 걸 모두 앞에 이권이라 그러는데요. 이 이권과 관련된 내용을 정부와 외국인이 맺는 조약이니까 각부의 대신들과 중추원 의장 등등등등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날인한 게 아니면은 시행할 수 없다. 즉 이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사람들과 합의를 통해서 승인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이권 수호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국의 재정은 어떤 세금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다 탁지부에서 관할하고, 예전에는요 각 부서별로 세금을 걷었다면 이제 세금을 탁지부 단 한 곳에서만 관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렇게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안전부 이런 부서에서 각각 세금을 걷다 보면은 세금이 중복될 우려도 있는 데다가 세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세금을 탁지부란 곳에서만 관리하게 하고 다른 부는요 이것에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예산과 결산 모든 걸 사람들한테 공표하게 합니다. 예산 결산의 공표도 중요해요. 이것은 재정을 투명하게 만들려는 것이거든요. 이제는요 고종이 쌈짓돈으로 노름을 해도 그 세금 갖다 노름을 해도 아니면 명성황후가 외국인 부인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국가 거금을 외국인 부인에게 줘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투명하게 백성들에게 공포함으로써 얘네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백성들도 내가 낸 세금이 쓸데없이 쓰이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고요.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도 아무렇게나 쓸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중대한 범죄에 관계되는 것은 특별히 공판을 진행하되, 공판이 중요합니다. 이 공판이라는 건 공개재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타당하게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인권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고요. 다음, 책임관은 대황제폐하가 정부의 자문에서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임명입니다. 예전에는 황제가 그냥 시키면은 걔가 하는 거였는데 이제 황제가 누굴 임명해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지 임명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헌의육조. 이 헌의육조 누가 안 좋아할까요? 아까 보수 세력의 반발이 있었다 그랬죠. 보수 세력의 반발과 관련돼서 살펴보면요. 3조만 해도 예를 들어봅시다. 예전 같은 경우는요. 예산과 결산을 공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 고관 중에서 부서의 장이 마음대로 주머니에 돈을 빼돌려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 부끼리 서로 돈을 걷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세금을 뜯어갈 수 있었어요. 두 번째, 5조만 봐도요. 책임과는 대황제폐하가 정부의 자문, 옛날에 간신이 있어서 황제한테 잠깐 누구를 앉혀줘. 그러면 낙하산을 이렇게 꽂을 수 있었는데 낙하산 또한 사라진 거예요. 즉 보수 고위 관료들은 더 이상 비리를 저지를 수 없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황제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황제를 신처럼 숭상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헌의육조, 이것은요. 근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이 한 번쯤 겪었던 일이지만 헌의육조의 공포는 결국 실행되지 않으면서 망했고요. 1898년 독립협회 멸망 이후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고종은요 독립협회를 해산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치를 누가 할까? 자기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게 선포됐는데 사실 독립협회 결성 그리고 독립협회의 활동 중에요. 대한제국은 선포됩니다. 즉 독립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활동하고 있을 당시 대한제국이 선포되는 건데요. 대한제국의 선포는 1897년이고요. 고종이 덕수궁으로 환궁하면서 우리 아간파천 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간 데에서 덕수궁으로 환궁하면서 선포됩니다. 연호는 광무로서 했고요. 자주 국가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황제로서 즉위하게 되죠. 이 황제로서 즉위하고 고종은 무엇을 했느냐?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우리나라의 정세가 어떻게 됐느냐 살펴봤고 그동안에는 그러면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 독립협회의 상황을 지켜본 거죠. 하지만 독립협회를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해산시켰고요. 1899년에는 스스로가 정치를 하기 위해 대한국 국제라는 걸 선포하게 됩니다. 이 대한국 국제는요. 대한제국의 헌법이고요. 대외적으로는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황제에게 군통수권, 입법권, 사법권, 외교권, 행정권 등등등등 그냥 황제가 모든 권력을 전부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대한국 국제 여기는요. 국민의 권리 따윈 없습니다. 황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만 담고 있는데요. 교과서 29페이지 아래쪽에 있으니까 반드시 읽어보도록 해야 됩니다.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만세 불변의 전제정치이다. 나는 황제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다. 대한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내가 군사권 다 가질 거야.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 반포 집행을 명한다. 입법, 사법, 행정 다 무시하고 내가 입법, 행정, 사법 다 한다. 라는 말이죠. 즉 황제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진다. 내가 짱이야. 너희들은 내 말만 들으면 돼. 라는 말. 자, 이러한 고종이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했던 것이 바로 광무개혁이라는 건데요. 자신의 연호를 따서 광무개혁이에요. 광무개혁의 원칙은 구본 신참입니다.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것을 참고한다. 옛구 근본본 새신 참고할 참 구본 신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옛날에 했던 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게 있으면 좀 참고해서 더해 붙이자. 즉 개선 한 방에 없는 게 아니라 갈아엎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이 아니죠. 리셋이 아니에요. 일단 수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림을 그릴 때 내가 그림을 쫙 그렸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종이를 쫙 찍고 다시 그리는 이쁘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못생긴 그림에다가 조금씩 지우개로 수정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좋은 거 있으면 붙여넣고. 자, 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군사적인 것은 원수부라는 걸 설치하고요. 시위대, 진위대라는 군사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별로 안 세져요. 경제입니다. 경제가 좀 많이 중요해요. 경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해 둡시다. 이 경제에서 중요한 거 양전실시, 즉 전 국토의 땅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은결색출과 비슷한 의미지만 은결보다 더 철저하죠. 우리 대한제국 국토가 얼마나 돼 있니? 라는 걸 확인하고요. 국토가 각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즉 토지증명서, 지계를 발급합니다. 부동산 등기증명서예요. 저거. 예전에 사람들은요. 그냥 내 땅이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어 하면서 관습적으로 땅의 소유권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그게 아니라 땅의 소유권 증명서를요. 사람한테 발급해 줍니다. 관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걸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에 더해서 이제 상공업을 진행하는데요. 여러 가지 상공업은요. 직조공, 양성소 이런 걸 설치하는 식산흥업 정책을 펼치면서 교육과도 연결이 져요. 상공업 진흥을 하기 위해선 공장 노동자가 필요하고요. 공장 기술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업교육과 기술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가 설립되게 되죠. 맨 마지막으로 시설로서는 도로가 확장되고 전화전신이 가설되고 전차가 개통돼요. 여러분하고 민첩한 관련이 있는 거 경인선이 이때 개통됩니다. 1899년에 경인선이 개통되지만요. 철도 부설권은 나중에 미국이 가져갔지만 일본에게 매각되면서 최초의 기간제에 나중에 일장기가 걸리게 돼요.
자, 광무개혁의 한계점입니다. 광무개혁은요, 민권이 하나도 없어요. 예, 백성의 권리 같은 거는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황실 중심의 개혁이었고요. 두 번째, 외세의 간섭이 유지됩니다. 내용 봐보세요. 교육시설, 경제군사 전부 다 돈 듭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권을 팔아서 돈을 마련합니다. 우리나라의 이권 팔아서 금광개발권 같은 거, 금광채굴권, 산림채굴권 이런 거 팔아서 전부 다 개혁을 진행하고 다른 나라의 간섭도 계속 유지돼요. 왜냐 러시아랑 일본이 서로 으르렁대면서 조선 몽골리하고 난리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한 광무개혁이 일어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슬슬 한계를 맞이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를 먹기 위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도 심해짐에 따라 조선의 멸망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제국의 멸망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대한제국의 멸망을 할 텐데요. 교과서로는요.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차후에 제가 다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보다는 다음 강의 내용은 36페이지 일제의 침탈과 국권수호운동부터 할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열심히 문제 풀어요. 이제 파랑새 노래 하나 틀어줄게요. 그거 듣고 열심히 문제 풀면 됩니다. 알았죠? 이상입니다. 진짜 끝!